여러분은 어떤 조직 문화가 좋은 조직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회사의 조직 문화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구글, 넷플릭스, 뭐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또 요즘 뭐 어디가 핫하죠? 그런데 그 회사의 조직 문화를 있는 그대로 지금 여러분의 회사에 이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일단 가능하냐의 문제가 일단 있겠지만 설령 그대로 이식해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여러분 회사에 좋은 일인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회사들의 CEO가 지금 여러분 회사의 CEO로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안 오겠지? 이렇게 처음엔 사람들이 이상적인 리더십, 이상적인 조직 문화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걸 별개로 놓고 이야기하기 어렵겠구나. 어떤 조직 문화의 스타일이 있고 그 조직 문화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리더십이 얼라인되어 있는 게 좋은 거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 뭐 일종의 컨틴전시 이론인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로버트 퀸의 경쟁가치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조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석하는 사람 장영학입니다. 우선 조직 문화의 유형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1900년대 초에 막스 베버의 관료제가 등장합니다. 관료제 하면은 권위, 위계, 분권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관료제, 뷰로크라시의 이 앞에 있는 뷰로가 뭐냐? 서랍이 달린 큰 책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의 상징 같은 거죠. 또 프레드릭 테일러,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연구했던 테일러리즘도 유행했죠. 일을 잘게 쪼개서 반복 숙달한다. 또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모든 것을 측정하려 드는 그 정점이 이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말한 것들이 하이어라키 문화입니다. 이 문화의 장점은 우선 환경 변화가 적은 상황에서는 매우 높은 효율성, 생산성을 보입니다. 어떤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성장이 빨라요. 맥도날드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하나의 성공적인 매장만 있으면 이 프로세스를 계속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도 붙여넣죠. 그런데 반대로 단점은 뭘까요? 일단 환경의 변화에 취약합니다. 이 정해진 프로세스를 지켜야 하는데 이 환경이 변하면 프로세스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에서는 직원들은 프로세스를 항상 지켜야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헨리 포드가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y is it every time I ask for a pair of hands, they come with a brain attached? 나는 손만 필요한데 왜 머리를 달고 오는 거야? 노동자들을 완전 기계, 어떤 도구처럼 바라보는 말이죠. 어쨌든 이 문화에서는 내 앞, 뒤로 다른 공정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이 중간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원래 하기로 했던 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내 뒷사람이 일을 아예 못하거나 전체적인 공정의 흐름이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선 변화가 느리죠. 외부의 환경이 변해서 예전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런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가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프로세스,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내릴 때까지는 이 밑에서는 아무것도 못 바꾸는 거예요. 정보가 중앙으로 모이고 중앙에서 결정을 내려서 지시하는 거. 이건 외부 환경의 변화 속도가 느릴 때는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1960년대 들어서 마켓 문화가 나옵니다. 마켓, 시장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거래, 트랜잭션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기브 앤 테이크로 봐요. 고객은 당연히 거래 대상, 정부도 거래 대상, 노조도 거래 대상, 직원도 거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야, 우리 회사 규모가 얼마야? 매출이 얼마나 커? 직원 수가 얼마야? 이런 게 중요했다면 이 마켓 문화에서는 그래서 우리한테 얼마 남는데? 이 이익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심지어 회사라는 게 애초에 왜 생겼느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면 그 앞단에 밸류 체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밸류 체인의 단계 이 사이사이에도 다 거래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밸류 체인 넘어갈 때 이 거래를 같은 회사 안에서 팀끼리 거래하는 게 더 싼지 아니면 이 단계를 외부 회사에 맡겨서 외부와 거래하는 게 더 싼지 이걸 비교해보고 회사 안에서 팀끼리 거래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면 같은 회사 내에서 이걸 처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옆으로 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의 계열사가 엄청 많죠. 뭐 문어발식 확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실제로 본업과 전혀 상관없는 영역으로 간 경우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이 한국전쟁, 6.25 전쟁이 지난 이후에 안정적으로 좋은 품질의 원료를 납품받기 어려워서 그 영역으로
수직 계열화 진출해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자면 롯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제과 산업으로 진출을 했는데 이 과자의 포장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다 보니까 동방알루미늄을 인수해서 롯데알루미늄으로 바뀌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조직 외부와 거래하는 게 조직 내부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더 싸다면 어떻겠어요? 이게 바로 아웃소싱입니다. 미국에서 한때 굉장히 유행했죠. 콜센터를 미국 사람들로 운영하는 것보다 인도 사람들로 인도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운영비가 더 싸더라. 그럼 그냥 인도로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이게 경영에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켓 문화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고객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려면 가장 중요한 거래는 결국 고객과의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 그걸 찾아내서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마켓 문화가 나타난 대표적인 회사가 아마존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는 경쟁사에 집착하는 마켓 문화도 있습니다. 고객에게 돈을 많이 남기려면 내가 그 시장을 독점하는 방법이 있겠죠? 경쟁사를 압도적으로 이기면 내가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면서 경쟁에서 이기는 데 집착하는 겁니다. 마켓 문화의 장점은 일단 성과에 굉장히 포커스되어 있다는 점이죠. 마켓 문화는 어떻게든 성과를 내는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로 단점은 어떻게든 성과를 낸다는 거예요. 직원들끼리 경쟁도 시키고 야근도 하고 주말 출근도 하고 어떻게든 쪼아서 성과를 내는 게 마켓 문화입니다. 그 정도가 심해지면 어떤 편법이나 불법까지도 갈 수가 있죠. 그런데 1970, 80년대 들어서 토요타, 혼다, 소니,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미국 회사들을 이기죠. 미국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 어떤 세계의 패권이 미국으로 오면서 경영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패전국이었던 일본 기업들이 갑자기 막 치고 올라오니까 일본 회사들은 도대체 경영을 어떻게 하는 거야? 미국의 학자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을 비교하는 책이나 논문들이 나오는데 일본 기업은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좀 달랐어요. 전 직원이 공장에서 합숙하고 또 상사를 오야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직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100% 회사에 충성하면 반대로 이 회사가 직원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문화였어요.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스시타 고노스케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사회학자가 일본은 마을이 가져가야 하는 기능 중에 상당 부분을 기업이 가져갔다라고 말하는 대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위계나 아니면 거래로 돌아가는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 대가족 같은 분위기의 조직. 그래서 이 문화를 부족을 뜻하는 클랜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비해서 참여, 자율, 존중 이런 키워드들이 더 중요시됩니다. 이런 회사들이 또 어떤 예가 있을까 싶은데 앞서 얘기했던 토요타나 소니,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도 있고 이나모리 가즈오의 교세라? 이나모리 가즈오는 왜 일하는가를 비롯해서 어떤 일을 인생의 철학하고 연결짓는 책들을 많이 썼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의 성숙, 개인의 성장 또 클랜 문화에서 어떤 전인성, 자율성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미국의 사우스베스트라든지 아니면 요즘 좀 뜨고 있는 젯블루 이런 데를 떠올릴 수도 있겠고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라는 책에서는 홀푸즈 마켓, 미국의 유기농 마트죠. 이 홀푸즈 마켓도 좋은 예시로 들었었는데 아마존이 인수하고 난 이후에 지금쯤은 또 어떻게 변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도크라시 문화가 있습니다. 에도크라시에서 이 에드혹은 임시라는 뜻이죠. 이 문화의 시초는 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사는 괜찮은 품질의 로켓을 1년에 10,000대씩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원래 나사의 초창기 목표는 로켓을 한 대만 제대로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이 한 대가 달까지 사람을 데려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잘게 쪼개서 이 작은 문제 하나하나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제일 적합한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풀고 또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헤쳐 모여야 하는 이런 프로젝트 단위의 임시 조직으로 돌아가던 게 나사입니다. 조직도 상에서 누가 누구한테 평가받고 누가 누구한테 보고하고 이런 것보다는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조직이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구글의 조직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걸 보면서 누가 누구의 상사고 누가 누구한테 보고하고 이런 걸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매트릭스 조직도 사실 나사가 시초입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전문가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매트릭스 조직이에요. 그러다 여기서 아예 한 발 더 나아가 요즘은 애자일 조직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이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키워드는 혁신, 창의성, 첨단 기술 이런 것들입니다. 생산성이나 이익이 아니라 기술적 우위를 추구하는 조직이에요.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요즘은 국내 스타트업 상당수가 이런 에도크라시 문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의 단점을 꼽자면 아무래도 체계가 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어떤 기준이나 프로세스를 최소화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느낌, 혼란이 좀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쟁가치 모형에서 조직문화 유형을 어떻게 나누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쟁가치 모형으로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또 진단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킨 카메론과 로버트 퀸이 함께 쓴 Diagnosing and Changing Organizational Culture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